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고 시장과 기업에 바탕한 자본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국가나 국민 개개인이 이전에는 누리지 못하던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도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풍요를 누리게 되었죠. 국민 개개인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세금은 크게 증가하였고, 크게 증가한 세금으로 정부는 새로운 기능의 수행이 가능해졌다. 그렇죠. 세금 역시 그래요. 경제가 크게 발전하면서 대폭 증가하죠. 현 시대에서는. 그러면 우선 세금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 일단 살펴보자. 세금이 정말 대폭 증가하느냐.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을 키우면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에) 국내 총생산이 얼마인가요? 190조, 한 200조 가까이 되죠. 2017년에 어떻게 되나요? 30년 가까이 흐르자 크게 발전하죠. 1700조 가까이 되죠. 한 8배 증가하죠. 세금 어떻게 되나요? 세율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크게 오르진 않았죠. 27조에서 한 230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죠. 8배 이상 증가했죠. 그래요. 이거 확인이 됐어요. 세금이 대폭 증가했으니까 이전에 수행하지 못하던 기능들도 수행할 수 있겠죠. 그 부분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금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 일단 살펴보자.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곳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세금은 일정할 수밖에 없다. 한 국가가 있는데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0억 원이고 세율은 10%이며 물가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1년간 정부가 걷는 세금은 100억 원이다. 세율이 10%니까 소득의 이제 10%를 거두면 세금은 100억 원이 되죠. 그렇게 되죠. 소득의 변화가 없는 이상 조건의 변동이 없으면 정부가 걷는 세금 역시 변동이 없다. 그렇죠. 조건의 변동이 없어요. 또 소득도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도 계속 일정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세율을 증가시키면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을 경우 세금이 증가한다. 그렇죠. 소득이 그대로인데 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세율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세율을 10%에서 15%로 증가시켜보자. 그러면 1년간 정부가 걷는 세금은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세금을 걷는 조건이 변동 없이 세목을 늘리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다른 명목으로 소득의 5%를 세금으로 걷는다는 법을 정한다고 하자. 그 경우 세금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한다. 10%로 세금 걷고 또 다른 명목으로 5%를 걷으니까 150억 원이 되죠. 걷는 방식만 다를 뿐 결국 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린 셈이다. 어떤 명목을 붙이든 간에 소득에서 세금을 내겠죠. 일반적으로. 전부 소득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명목만 다를 뿐. 같은 명목으로 계속 세금을 올리면 반발이 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명목으로 세금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요. 하여튼 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이 변하지 않더라도. 세율이나 세목을 증가시키더라도 세금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조건이 변동하지 않는다 했지만 어떤가요? 소득이 감소를 하면 어떤가요? 원하는 바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800억 원으로 감소했어요. 15%로 올려봤자 어떻게 되나요? 한 96억밖에 안 되죠. 오히려 감소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증가시켜서 아무리 좋은 일 했어도 세금을 증가시키다 보면 그 세금이 투자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죠. 혹은 소득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인해 투자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율을 올리더라도 세금이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세금을 걷는 규칙을 변동시켜 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세금을 걷는 규칙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한 국가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세금을 걷는 규칙에 변동이 없더라도 세금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가한다. 그렇죠. 세율은 그대로이죠. 아무런 조건에 변동이 없죠. 근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절로 증가하더라. 앞에서 살펴보았죠. 한국 예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시장 지배 시대에서 시장을 이용하여 민간 기업을 육성하면 국가와 국민 전체의 소득은 빠르게 증가하고 걷는 세금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살펴보았죠. 아까 각주가 있죠. 증가한 세금은 정부의 전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정부의 구성원들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도 있으며 다른 기능을 발굴하여 집행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 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 국가 전체 소득도 크게 증가하죠. 빠른 속도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남게 되겠죠.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산에 직접 참여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세금은 쓰일 수 있고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보는 거죠.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민 교육에도 세금이 쓰일 수 있고 나아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일 수도 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즉 정부는 생산 기능, 교육 기능, 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발전한 국가에서 새로이 부각되는 기능들이긴 하지만 고도에 전혀 없던 기능들은 아니다. 고도에도 뭐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 일정 부분을 썼던 국가들이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죠. 하지만 고대에는 이러한 기능들은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기능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은 현 시대에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 필수적인 기능으로 인식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여 국방 기능이나 치안 기능보다 중요한 기능은 아니다. 그래요. 전통적인 기능이 있는 거죠. 정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될 기능. 국방 기능이나 치안 기능이 대표적이죠. 혹은 사법 기능, 분쟁 해결하기 위한. 국방 기능이나 치안 기능은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지만 서로에 부각되는 기능들은 국민들이 삶을 보조하는 기능일 뿐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는 기본적으로 정부 역할은 아니었겠죠. 생산자들이 생산을 보조하는 역할이 있겠죠. 앞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하죠. 대표적인 게 치안, 사법, 국방 기능이죠. 생산은 직접 생산자가 해야 되는 거고,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 역시 생산자가 익혀야 되는 거고, 먹고 사는 일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늙어서 먹고 사는 일 역시 원래는 생산자들이 다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될 일인 거죠. 자식의 소득을 통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재산을 모아서 살아가거나. 생산 소비는 기본적으로 원래 생산자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더라. 그래요. 직접 생산하는 기능, 교육 기능, 복지 기능도 수행하게 되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한국도 직접 생산 많이 하죠. 정부가. 전기도 정부가 직접 생산하고 공기업을 통해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도로도 그렇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는 생산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산에 참여한다. 그래요. 생산에 참여하죠.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러면 뭔가요? 정부는 생산에 도움을 주며 국민들을 풍요롭게 하는 게, 국민들 개개인들을 풍요롭게 하는 게 정부의 핵심 기능이 되는 거예요. 국방 기능, 치안 기능 역시 그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국방 기능, 치안 기능을 제대로 해야지 생산자들은 생산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는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격한 형식 속에서 진행된다. 새로운 기능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죠.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할 수도 있고 팔기 위해 생산한 뒤 팔고 난 뒤 얻은 소득으로 소비할 수도 있다. 직접 생산해서 직접 소비하는 거는 고대에 그랬죠. 주로 그랬고, 팔기 위해 생산하고 판 뒤에 얻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거는 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살아가는 방식은 엄격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부는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는 일을 장려하며 팔기 위해 생산하는 일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고, 팔기 위해 생산하는 일을 장려하며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는 일을 금지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대 국가 중에서도 그런 국가가 있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중시하며 자급자족을 중시했죠. 또 뭐 상업이나 공업을 제한했죠. 제대로 그렇게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가능하죠. 거래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고 자급자족을 금지할 수도 있죠. 또한 두 가지 생산 소비 방식을 모두 인정할 수도 있다. 근데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어떤가요? 다 어떻게 살아가든 별 참여를 안 하죠. 제도의 특징상. 자급자족을 해서 살아가는 걸 금지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싫고 시장이 싫으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래요.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강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면 되지.
또한 두 가지의 생산 소비 방식을 모두 인정할 수도 있다.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들을 지배하게 할 수도 있고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을 지배하는 이유를 금지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그럴 수 있죠. 신분제도를 인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금지할 수도 있고 신분제도를 부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정부의 어떤 역할이 있나요? 이처럼 정부는 생산과 소비 방식인 경제제도를 결정한다. 정부가 생산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정부가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경제제도를 수립하는 일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죠. 경제제도에 따라서 어떤가요? 국가가 풍요로워지고 국가가 부유해지고 국민들이 풍요로워지는가 하면 국가가 가난해지고 국민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죠. 가난 속에서. 쉽게 하긴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경제제도를 수립하는 역할이 정부 역할이면 잘 인식되지 않았다. 안 된다. 안 왔고 현재도 그렇죠. 과거부터. 이는 정부 역할이 생산을 보조하는 역할이 잊혀졌고 그렇죠. 잊혀져 버린 거죠. 정부의 권력이 그래요. 사유화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특정 가문의 것으로 인정되기도 했죠. 제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니 제도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죠. 경제제도를 인식하기는 쉽지는 않죠. 어떤 제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고대부터 잘 몰랐겠죠. 그냥 국방이나 치안기능, 사법기능이나 수행하면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올바른 경제제도를 수립하는 일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정부가 그러한 제도를 결정하고 정부가 생산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현 시대에서 시장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면 국가는 부유해지고 국민들은 풍요로워진다. 그래요. 과거 유럽 국가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아시아에서 보면 일본, 한국, 대만 이런 국가들이 그러한 그래요. 경험을 했죠. 반면에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치부제도에 바탕한 경제제도를 유지하면 국가는 가난해지며 쇠퇴하고 고대로부터 이어오는 국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죠. 멸망하기도 하죠. 조선 같은 경우에. 그래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거죠. 생산의 보조 기능을 제대로 해서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국민들을 개인을 풍요롭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그걸 망각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조선 같은 경우는 특히 무엇을 강조했나요? 청빈을 강조하고 자급자족을 중시하며 상업과 공업을 제한하면서 그래요. 국가를 부유하게 한 데 등한시했죠. 국민들 개개인 삶의 풍요도 전시했다는 거예요. 그 정부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나요? 멸망은 불가피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잃게 하는 존재의 뜻에 반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화국에서는 어떠한 경제제도를 수립하여 발전시켜야 하는가? 그래요. 당연히 현 시대에서는 시장지배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확인이 명확하죠. 원리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전에 다 언급했죠. 만일 시장지배 시대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방해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러한 집단은 공화국에 반란을 일으키는 집단이나 개인이 되니 당연히 그렇죠.
정부가 자기의 핵심 기능을 저버리는 것이고,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가난 속에서 절망과 고통에 빠뜨리며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수백만, 수천만, 수억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집단의 개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한 행위는 공화국에 반란을 일으키는 집단이나 개인이 되니 공화국에서는 그러한 집단을 해산해야 하며, 그러한 생각을 하는 개인은 교화하거나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형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로써 정부의 전통적인 기능과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각되는 새로운 기능을 모두 살펴보았다. 그래요. 새로운 기능들과 전통적인 기능을 모두 살펴보았고, 새로운 기능들은 대체로 이제 어떤 과정 속에서 생기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죠.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기업이 발전하며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능들도 부각되고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